꽃감 하나면 호랑이도 물러간다. 우리는 이 말을 단순한 옛 속담쯤으로 치부해왔지요. 조선 중기 지리산 자락의 한 마을. 밤마다 사람을 물어가는 식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한복판에 울음소리 하나로 호랑이를 제압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 오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곶감.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겨울밤이었습니다. 1623년 조선 중기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석곡마을.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봄에는 산나무를 뜯고 여름에는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며 가을에는 도토리와 밤을 주워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산은 그들에게 어머니였고 보금자리였으며 때로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어린아이들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집의 문은 이중으로 걸어 잠갔고 창문 틈새마다 집과 헝겊을 쑤셔 넣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불을 끄고 소리를 죽이고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습격하는 식인 호랑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상구님의 저주라 불렀습니다. 처음 희생자가 나온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나무를 하던 김씨 성을 가진 총각이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산기슭을 수색했을 때 발견한 것은 피로 얼룩진 도끼 하나와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크기의 발자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마을을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2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뒤편 우물가에서였습니다. 새벽에 물을 기르러 나간 과부 한 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우물가에는 물동이가 깨진 채 굴러다니고 있었고 땅바닥에는 선명한 피 자국과 함께 무언가를 끌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산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당을 불러 구술했고 누군가는 관가에 호소하여 포수를 보내달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산은 깊고 어두웠으며 호랑이는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포수들이 덫을 놓고 함정을 파도 호랑이는 그것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른 길로 마을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누군가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청이라 합니다. 28배 나이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제 손은 거칠었고 제 등은 늘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 소실댁과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였습니다. 아내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기를 업고도 밭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손이 만든 음식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목소리로 부르는 자장가는 언제나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아직 이름도 제대로 짓지 못한 보드라운 숨결을 내쉬는 작은 생명. 그 아이가 울 때마다 저는 세상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주먹이 제 손가락을 쥘 때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난 이후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해가 지자마자 저는 집 안팎을 점검했습니다. 대문의 빗장을 2번 확인하고 뒷마당의 울타리에 빈틈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부엌 창문은 두꺼운 널빤지로 막았고 방문 앞에는 무거운 장독을 끌어다 놓았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안고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요. 저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서방, 오늘 낮에 마을 어귀에서 또 발자국을 봤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김시댁 담장 밑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아주 큰 호랑이 발자국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시댁은 우리 집에서 불과 10걸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놓아둔 낡은 쇠스랑을 꺼내 들고 대문 앞에 앉았습니다. 미약한 무기였지만 그것만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방 안에서 아기를 재우려 애쓰고 있었고 저는 어둠 속에서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 사이로 저는 들었습니다. 발소리, 무겁고 느리고 확신에 찬 발소리. 그것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우리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에 쥔 쇠스랑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담장 위로 솟아오른 2개의 황금빛 눈동자를. 그것은 달빛을 받아 불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크고 둥글고 생명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 그 눈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제 다리는 굳어버렸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그것은 담장 위에 앞발을 걸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거대한 몸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검은 줄무늬가 새겨진 황갈색 털, 어깨를 뒤덮은 두꺼운 갈기, 그리고 입가에서 흘러내리는 하얀 송곳니. 저는 비명을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죽음이 담장을 넘어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앙, 으앙. 갓난아기 특유의 날카롭고 절박한 울음.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 하지만 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놀랐는지 아기는 온 힘을 다해 울어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밤의 정적을 찢고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아가야, 제발. 곶감 온다. 곶감 온다. 그러니 울지 마라. 곶감. 아내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할머니께 배운 옛날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매달아둔 곶감 꾸러미에서 하나를 꺼내 아기 입술에 살짝 대어주는 것. 달콤한 맛이 아기를 진정시킬 거라는 희망으로. 곶감이 온단다. 곶감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담장 위의 호랑이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황금빛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곶감, 곶감이. 호랑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랑이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이. 그 거대한 맹수가, 백수의 왕이라 불리는 존재가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호랑이는 담장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담장 그늘 아래에 몸을 낮춘 채 여전히 우리 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호랑이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곶감이란 대체 무엇인가? 저 집안에 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붕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사람 하나가 지붕에서 굴러떨어져 호랑이 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는 우리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온 것은 죽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사람은 호랑이의 등 위에 그대로 올라탄 채였고 호랑이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저는 쇠스랑을 든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적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모습은 남루했습니다. 찢어진 옷, 얼굴을 가린 검은 천, 그리고 허리춤에 찬 낡은 칼. 그는 아마도 마을의 소나 곡식을 훔치려고 밤을 틈타 침입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지붕에 올라갔다가 기왓장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호랑이 등 위로. 도적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떨어진 충격에 정신이 멍한 채 자신이 올라탄 것이 무엇인지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털, 그리고 그 아래에서 느껴지는 강철 같은 근육. 뭐지? 도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 도적의 입에서 떨리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등 위의 침입자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호랑이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것이 곶감인가? 방금 전 집안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곶감이 온다. 그리고 바로 직후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자신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의 본능은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하다. 이 곶감이라는 존재는 자신도 모르게 등 뒤로 접근할 정도로 강력하고 교활한 적이다. 호랑이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으르르르.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호랑이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적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호랑이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손은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움켜쥐었고 그의 다리는 본능적으로 호랑이의 옆구리를 감쌌습니다. 크윽! 호랑이는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번의 도약으로 2길이 넘는 높이를 가볍게 넘어선 그 몸놀림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착지와 동시에 호랑이는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호랑이가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등에 사람을 태운 채 마치 말처럼, 아니 말보다 훨씬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산 속으로 그 거대한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쇠스랑이 땅에 떨어졌고 그제야 저는 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안은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갔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기는 곶감을 입에 문 채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입술이 달콤한 맛을 음미하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목격한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담장을 넘으려던 호랑이, 아기의 울음, 그리고 아내가 한 말, 곶감이 온다. 호랑이가 물러선 것, 그리고 지붕에서 떨어진 도적.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이 호랑이를 쫓아낸 건가요? 그런 것 같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곶감이라는 단어가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제 눈앞에서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곶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검붉은 겨울 동안 말린 감, 달콤하고 쫄깃한 할머니 세대부터 이어져 온 겨울 간식. 그것이 어떻게 백수의 왕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호랑이는 곶감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곶감이라는 말을 오해한 것이 아닐까? 마치 자신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온다고 믿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오해가 우리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닐까? 동이 틀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했고 누군가는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모인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간밤에 또 누가 당한 게 아닌가?
김시댁은? 이시댁은? 저기 이청이가 나온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밤새 겪은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호랑이가 우리 집에 나타난 것, 아내가 아기를 달래며 한 말, 그리고 호랑이가 물러난 것, 마지막으로 도적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 사라진 것까지.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곶감이 호랑이를 물리쳤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호랑이가 도적을 태우고 달아났다니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구만. 이청이가 밤새 악몽을 꾼 게 아닌가?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 발견된 흔적들이 제 말을 증명했습니다. 담장 밑에는 선명한 호랑이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우리 집을 지나 산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붕에서는 깨진 기와장 조각이 발견됐고 마당에는 누군가의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집신, 도적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밤새 마을에서 누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죽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심은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곶감이 호랑이를 물리친 건가? 이청이네 집에 무슨 신령스러운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아니, 이청이 아내가 한 말이 주문이었던 거야. 곶감이 온다는 말이.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이방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제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청이, 예, 영감님. 자네 아내가 정확히 뭐라 했는가? 곶감이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는 영물이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전해지지. 아마도 그 호랑이는 곶감이라는 것이 자기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오해한 게 아닐까? 하지만 곶감은 그저 말린 감이지. 자네 말이 맞네. 이방 영감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안도와 희망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걸 몰랐던 거야. 호랑이에게는 곶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지. 그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이름을 부른다고만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자기 등에 올라탔으니 호랑이는 그게 곶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겠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럼 도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방 영감은 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랑이는 지금쯤 산 깊은 곳에 있을 게야. 그리고 등에 탄 곶감을 떨쳐내려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겠지. 그 도적 양반도 살아있다면 지금쯤 호랑이 등에서 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 거야. 사람들은 상상했습니다. 어둠 속을 질주하는 호랑이, 그 등에 매달려 비명을 지르는 도적. 호랑이는 곶감이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워 더 빨리 달리고 도적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까 두려워 더 세게 매달리는 기묘한 광경을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전염되었습니다. 2달 동안 공포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안도와 허탈함, 그리고 믿기 힘든 기적에 대한 경의가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담장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 호랑이는 오해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언젠가 풀리는 법입니다. 만약 호랑이가 곶감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만약 다시 배고픔에 미쳐 마을로 내려온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 호랑이는 사람을 습격하기 시작한 것일까? 호랑이는 본래 사람을 피하는 동물입니다. 산 깊은 곳에서 노루와 멧돼지를 사냥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그 호랑이를 변하게 만든 것일까? 여보.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은 채 제 곁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에 곶감 하나를 쥐어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호랑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곶감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주름진 검붉은 감. 이것이 정말 호랑이를 물리친 것일까?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일까? 당신은 우리 가족을 지켰어요.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산속 어딘가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나를 놔달란 말이야. 도적은 호랑이의 등에 매달린 채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뭇가지를 피하고 바위를 뛰어넘으며 산 깊숙한 곳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에 탄 곶감이 아직 살아있었으니까요. 제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적은 울먹였습니다. 그는 평생 크고 작은 도둑질을 해왔지만 이런 벌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호랑이 등에 타고 산을 질주하다니. 이것은 악몽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묘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더 큰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슬프고 훨씬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잠시 멈춘 공포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날 밤의 광경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동자, 그 안에 담긴 감정.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절망. 왜 호랑이는 그런 눈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마을 사람 몇몇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도적의 행방을 찾는 것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호랑이가 왜 식인을 시작했는지 알아내는 것. 함께 간 사람은 5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마을의 젊은 사내들, 김서방, 박서방, 최씨 총각, 그리고 이방 영감의 손자인 이도리까지. 우리는 각자 몽둥이와 쇠스랑,
낫등을 챙겼습니다. 미약한 무기였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정말 올라가야 하는 거요? 김서방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소년 같은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아직 산에 있으면 어쩔 텐가? 그래도 가야 하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오. 그 호랑이가 왜 사람을 습격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인지.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첫 희생자였던 김씨 총각의 형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어떻게 당한 건지 알고 싶소. 그리고 그 호랑이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복수?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은 깊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눈 덮인 땅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들. 그것은 마을에서 산 깊숙한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발자국의 간격이 넓은 것으로 보아 호랑이는 전력으로 달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옆에는 또 다른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긁힌 나무 껍질, 부러진 나뭇가지, 그리고 찢어진 천 조각. 이건 사람 옷이요. 최씨 총각이 천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남루한 베옷의 일부였습니다. 도적의 옷이 분명했습니다. 호랑이가 달리면서 나뭇가지에 긁힌 모양이구만.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럼 도적은 아직 호랑이 등에 타고 있었다는 건가? 아니면 이미. 이도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적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산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졌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숲. 우리는 서로 가까이 붙어 걸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계곡 옆 바위 위에 사람이 하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기. 이도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를 붙잡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나뭇가지에 긁혀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소? 도적은 우리를 보자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날 좀 내려주시오. 우리는 서둘러 그를 구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도적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제가 물었습니다. 도적은 떨리는 손으로 제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호랑이가. 진정하시오. 이제 안전하오. 박서방이 물통을 건넸습니다. 도적은 물을 벌컥벌컥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소를 훔치려고 마을에 들어갔을 뿐이요. 그런데 지붕이 미끄러워서 그만 떨어졌소. 그리고 그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호랑이 등에 떨어졌소.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소. 그냥 뭔가 부드러운 것 위에 떨어졌다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소. 그리고 돌아보니 호랑이였소. 도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호랑이는 저를 등에 태운 채 달리기 시작했소. 미친 듯이 멈추지 않고 저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 얼마나 달렸소? 모르겠소. 한 시즌쯤? 아니면 더? 시간 감각이 없었소. 그저 나무와 바위가 스쳐 지나가고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저는 비명도 제대로 지를 수 없었소. 도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호랑이가 멈췄소. 갑자기 어떤 동굴 앞에서 동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소. 큰 동굴이었소. 호랑이는 그 앞에서 멈춰서서 울기 시작했소. 울었다고? 그렇소. 호랑이가 울었소. 도적의 목소리에는 믿기 힘들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낮게, 길게, 슬프게, 마치 사람이 우는 것처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았소. 그리고 그 순간 호랑이가 몸을 흔들었소. 저를 떨쳐내려고. 도적은 자신의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떨어졌소.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도망쳤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사흘을 버텼소. 호랑이는 따라오지 않았소. 그냥 동굴 앞에 서 있었소.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동굴만 바라보고 있었소. 우리는 도적을 나무 그늘에 앉혀두고 잠시 따로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굴이라. 박서방이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호랑이의 굴인가? 아마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뭔가 있는 것 같소. 호랑이가 울었다고 했으니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오? 최씨 총각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아직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야 하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하오. 왜 호랑이가 그렇게 변했는지. 이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청이 형님 말이 맞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요? 도적 구하러 온 게 아니잖소. 김서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소. 가보자고.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우리는 도적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고 그 옆에 동굴이 있소. 하지만 제발 조심하시오. 그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가 아니오. 무슨 뜻이오? 눈을 봤소. 그 호랑이의 눈을. 거기에는 인간 같은 게 있었소. 슬픔 같은 것. 호랑이는 그저 짐승이 아니었소.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도적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 눈을 봤으니까요. 그날 밤 담장 너머로 저를 응시하던 그 황금빛 눈동자를. 우리는 계곡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도적의 말대로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른 3명이 나란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동굴 앞에는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들은 모두 동굴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안에 있을까요? 이도리가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굴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숨소리도 움직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소. 제가 앞장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우리는 횃불을 켰습니다. 떨리는 불빛이 동굴 벽을 비췄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횃불에 불빛이 닿자 하얀색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뼈들, 크고 작은 뼈들이 동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호랑이 새끼의 뼈였습니다. 작은 두개골, 가느다란 갈비뼈, 짧은 다리뼈, 2마리, 아니 3마리의 새끼 호랑이. 그들은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가죽, 벗겨진 호랑이 가죽. 새끼 호랑이의 작은 가죽이 동굴 한쪽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칠게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칼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최씨 총각이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굴벽 한쪽에 밀렵꾼들이 남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끊어진 올가미, 부러진 창, 그리고 피로 얼룩진 천. 밀렵꾼들이 여기 왔었구만. 김서방이 중얼거렸습니다. 새끼들을 잡아간 거야. 가죽을 벗기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두개골을 손에 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어미 호랑이는 새끼를 잃었습니다. 밀렵꾼들에게, 인간들에게, 그리고 그 슬픔과 분노가 어미를 식인 호랑이로 만든 것입니다. 복수? 그것은 복수였습니다. 진짜 괴물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아니었소. 박서방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럼 내 동생은 죄 없이 죽은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갑고 어두운 것은 우리가 방금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죄 없는 사람들이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복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구할 것인가. 동굴을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산길을 내려갔을 뿐입니다. 각자의 손에는 증거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올가미, 피 묻은 천, 그리고 제 손에는 새끼 호랑이의 작은 두개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뼈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빼앗겼기에 어미 호랑이는 복수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이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베어낸 것입니다. 이청이 박서방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 동생은 왜 죽어야 했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밀렵꾼들이 저지른 일인데 왜 우리 동생이 대가를 치러야 했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하오. 이건 잘못됐소. 맞소.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못됐소. 하지만 저는 손에 든 두개골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새끼 호랑이들도 잘못이 없었소. 그들도 죄 없이 죽었소. 그리고 어미 호랑이는 단지 자식을 잃은 어미였을 뿐이요. 박서방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오? 그냥 용서하란 말이오? 모르겠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겠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호랑이를 죽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이요. 마을에 돌아왔을 때는 해질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방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청이 무엇을 발견했는가? 저는 천천히 우리가 목격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도적을 발견한 것, 동굴을 찾은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새끼 호랑이들의 뼈와 가죽.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밀렵꾼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개자식들이. 또 다른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놈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소? 이방 영감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을 끝자락에 서 있던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작년 가을에 이상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산 입구에서 장사치 차림을 한 사람들이었소. 수레에 뭔가를 싣고 가고 있었는데 그게 짐승 가죽이었던 것 같소. 여러 가지 색깔의.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해했습니다. 그놈들이 이 근처 산에서 밀렵을 한 거구만. 김서방이 이를 갈았습니다. 호랑이뿐만이 아닐 거요. 노루도 멧돼지도 심지어 여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가죽을 벗겼을 거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렀구만. 최씨 총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방 영감이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직 살아있소. 언제든 다시 내려올 수 있소. 죽여야 하오.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놈이 비록 새끼를 잃었다 해도 우리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요. 복수든 뭐든 살인은 살인이요. 몇몇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랑이 입장에서는 자식을 잃은 거 아니겠소? 우리도 자식을 잃으면 미쳐버리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도 된단 말이오? 그게 아니라. 말다툼이 시작되려는 순간 이방 영감이 지팡이로 땅을 쳤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방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청이, 예, 영감님.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자네가 그 호랑이를 직접 봤지 않았는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호랑이를 죽이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함정을 파고 독을 놓고 포수를 부르면 되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까요? 저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죽이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죄를 짊어지게 되는 걸까요? 무슨 뜻이요? 호랑이는 복수를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복수를.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호랑이를 죽인다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죄인은 밀렵꾼들이 아니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호랑이에게 화살을 겨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겨눠야 할 곳은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산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짐승을 잡고 계곡을 더럽혔습니다. 밀렵꾼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산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호랑이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끄러움, 반성, 그리고 깨달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긴 회의를 했습니다.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호랑이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요? 사과? 짐승에게? 짐승이라도. 어미는 어미요.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을 거요. 그럼 어떻게 사과한단 말이요? 이방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단을 만듭시다. 제단? 그렇소. 산 입구에 제단을 만들고 음식을 올리고 호랑이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영감은 잠시 멈췄습니다. 밀렵을 금지합시다.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밀렵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 스스로도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시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제물로 뭘 올리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을 때 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곶감이었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달래기 위해 사용했던 그 곶감. 우연히 호랑이를 물리친 그 곶감. 이걸 올립시다. 저는 말했습니다. 곶감을, 호랑이가 두려워했던 것을, 그것을 제단에 올리고 우리의 진심을 전합시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 참 좋구만. 곶감으로 호랑이를 물리쳤으니 곶감으로 화해를 청하는 거지. 호랑이가 알면 어이없어 하겠구만. 그래도 좋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소?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총출동했습니다. 산 입구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큰 바위를 쌓아 올리고 깨끗한 천을 깔고 그 위에 음식들을 올렸습니다. 쌀, 과일, 떡, 그리고 곶감. 저는 제단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동굴에서 가져온 새끼 호랑이의 두개골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뒤에 모였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두개골을 제단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상구님, 제 목소리가 고요한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괴물로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겨울 바람이 산에서 내려와 우리를 감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생명들을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맹세합니다. 다시는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곶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진심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이웃으로. 저는 곶감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도, 김서방도, 최씨 총각도, 심지어 호랑이를 죽이자고 외치던 사내들도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산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단의 음식은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곶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가 가져갔을 수도, 바람에 날아갔을 수도, 아니면 호랑이가 받아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호랑이는 우리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우리의 진심이 전해졌다고. 그날 이후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으며 가을이 물들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계절은 쉬지 않고 돌아갔고 석곡마을도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갔고 아이들에게 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산 입구의 제단에는 매달 음식이 올려졌고 누군가는 항상 곶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은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두 해째가 되자 사람들은 다시 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겸손하게. 나무를 벨 때는 산신령께 먼저 절을 올렸고 사냥을 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덫을 놓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했습니다. 밀렵꾼들은 더 이상 마을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나무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밀렵 금지. 위반자는 마을에서 추방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산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38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부지런했고 우리 아들은
그때 그 갓난아기는 이제 10살이 되어 마을을 뛰어다니는 개구쟁이 소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석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석곡마을에서 태어나 준수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곶감이. 그 아이가 곶감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그래서 그날 밤의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은 아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우스운 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감사와 겸손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석준이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새를 잡으려 할 때 석준이는 떨어진 새 둥지를 주워 나무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개구리를 괴롭힐 때 석준이는 그들을 말리고 개구리를 연못에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는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생명의 소중함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아버지, 어느 날 석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호랑이 아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이에요? 저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10살이 되었지만 아직 가벼웠습니다. 그렇단다. 왜요? 그건 긴 이야기란다. 저는 아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가 왔던 것, 아내가 아기를 달래며 곶감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호랑이가 오해해서 물러난 것, 도적이 떨어진 것, 그 모든 기적 같은 순간들을 석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저를 구한 건 곶감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단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곶감이 널 구한 게 아니라 오해가 널 구한 거란다. 호랑이는 곶감이 뭔지 몰랐어. 그래서 두려워했지. 하지만 진짜로 너를 구한 건.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연과 행운, 그리고 하늘의 뜻이었을 거야. 석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니까요. 아버지, 그 호랑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산 어딘가에 있겠지. 저 호랑이를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고맙다고? 호랑이에게? 네. 호랑이가 저를 해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호랑이도 슬펐던 거잖아요. 자식을 잃어서. 석준이의 눈은 맑았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호기심과 연민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넌 착한 아이구나. 그럼 같이 산에 가요, 아버지. 그래. 언젠가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호랑이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10년이라는 시간은 짐승에게는 긴 세월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산에 갔습니다. 혼자서. 석준이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아직 위험하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아내에게 그날 밤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적지는 그 동굴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새끼 호랑이들의 뼈를 발견했던 그곳. 왜 그곳에 가려고 했는지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어쩌면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호랑이가 정말로 사라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곳에서 슬픔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지. 해가 기울 무렵 저는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곳. 하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고 주변의 나무들은 더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호랑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리 집 담장을 넘으려 했던 그 호랑이. 아니, 그 호랑이. 늙은 모습.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흰털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흐릿하게 흐려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더 이상 민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황금빛 눈동자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호랑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그날 밤 이후 처음 다시 마주한 순간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협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평화의 표시로.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웠지만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구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는군요.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기억한다. 저는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곶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아내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산에 가면 출출할 테니 가져가라고. 저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보다 더 완벽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곶감을 땅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당신의 가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당신을 괴물로 만들었지요. 호랑이는 곶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으니까요. 호랑이는 제 앞까지 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곶감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혀를 내밀어 곶감을 핥았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전에는 이게 무서웠지요? 곶감이라는 이름이. 하지만 이제는 아시겠지요. 이게 그저 말린 감일 뿐이라는 것을. 호랑이는 곶감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아니, 어쩌면 제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햇빛이 반사된 것일 수도, 바람 때문에 눈물샘이 자극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우는 것이라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받은 자의 눈물을.
1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슬픔을 이제야 내려놓는 눈물을. 호랑이는 곶감을 다 먹고 나서 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랑이는 돌아섰습니다. 산 깊은 곳으로, 나무 그늘 사이로 그 늙은 몸을 이끌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백수의 왕이 아닌 한 어미의 뒷모습을, 자식을 잃고 복수하고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한 생명의 뒷모습을. 잘 가시오. 저는 속삭였습니다. 평화롭게 쉬시오. 호랑이는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는 그 호랑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호랑이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곶감을, 정확히는 자신이 모르는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극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해란 무엇일까요? 호랑이는 오해했습니다. 곶감을 자신보다 강한 존재라고. 그 오해가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오해가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은 호랑이를 그저 해로운 짐승으로만 여겼으니까요. 오해는 양날의 검입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호랑이를 용서했습니다. 호랑이가 죽인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랑이도 우리를 용서한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만이 끝없는 복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곶감이 호랑이를 물리쳤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고 자랍니다. 곶감 하나면 호랑이도 물러간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하고 더 슬프고 더 아름답습니다. 곶감이 호랑이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물리쳤습니다. 우연히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인간의 탐욕이 만든 비극과 그 비극을 치유하려는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10년 후 석준이는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48배 중년이 되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곁에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석준이는 마을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생명의 존엄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끔 특별한 날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와 곶감의 이야기를. 저는 마을 어귀에 앉아 아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무서운 호랑이였지요. 하지만 어느 집에서 아기가 울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곶감이 온다고. 그러자 호랑이는 두려워하며 물러났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곶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석준이는 웃었습니다. 아니란다. 곶감은 그저 맛있는 간식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호랑이는 그걸 몰랐지. 그래서 두려워한 거야. 그럼 호랑이는 바보네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아니야. 석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랑이는 바보가 아니었어. 호랑이는 슬펐던 거야. 자식을 잃어서. 그리고 그 슬픔이 호랑이를 화나게 만들었지. 우리 인간들이 그 슬픔을 만든 거야.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곶감이 호랑이를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란다. 이것은 오해와 진실에 관한 이야기야. 두려움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야. 그리고 석준이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관한 이야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 입구의 제단. 20년 전 우리가 세운 그 제단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이끼가 끼고 돌들이 조금 무너졌지만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곶감 하나를 꺼내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셔서 두려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오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강한 힘인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부드러운 바람. 그 바람이 제 뺨을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흔들고 곶감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잘 쉬세요, 상구님. 평화롭게.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곶감. 우리는 둘러앉아 곶감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 호랑이는 정말 곶감을 무서워했을까요? 석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랑이는 곶감을 무서워한 게 아니야. 호랑이는 알지 못하는 것을 무서워한 거지. 그럼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도 호랑이를 무서워했잖아요. 호랑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맞아.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몰랐어. 그래서 두려워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호랑이도 우리도 결국 같은 거야. 살고 싶고 가족을 지키고 싶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존재들이야. 석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참 많이 변했어요. 뭐가? 예전에는 그저 농사나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제는 철학자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철학자라니. 나는 그저 살아가면서 배운 거야. 호랑이가 곶감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가르쳐 준 거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겨울밤 공기를 타고 산으로, 하늘로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에필로그. 지금도 석곡마을에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곶감 하나면 호랑이도 물러간다는 이야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웃으며 말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 하지만 그 전설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호랑이는 곶감을 몰라서 두려워했고 우리는 호랑이의 슬픔을 몰라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해는 기적도 비극도 만든다는 것. 오해가 한 가족을 살렸지만 또 다른 오해가 여러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오해는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용서만이 복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 곶감이 호랑이를 물리쳤다는 단순한 이야기 뒤에는 밀렵, 복수, 오해, 우연, 용서, 그리고 화해의 긴 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인간과 짐승, 가해자와 피해자, 두려움과 용기. 이 모든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상처를 내면 그 상처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산을 치유하면 그 치유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어느 겨울밤 달빛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석곡마을의 한 집에서 젊은 어머니가 우는 아기를 달래고 있습니다. 아가야, 울지 마라. 곶감 온다. 곶감 온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합니다. 그리고 산 어딘가에서 바람이 나무 사이로 지나갑니다. 더 이상 호랑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 잘 있거라. 평화롭게. 우리는 곶감이 호랑이를 물리쳤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곶감이 아니라 오해가 호랑이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만들어낸 기적 너머에는 우리가 외면했던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모든 슬픔은 이해받을 자격이 있으며,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치유는 작은 곶감 하나만큼 소박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호랑이와 곶감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전설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 오해와 진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에 관한 이야기.